응답쇼 힘, CEO 15,000명의 스승,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회장 모셨습니다. CJ, LGU 플러스, LG전자.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훌륭한 그런 경영자의 공통점은 재벌의 문제점, 개혁과제 한두 개만 꼽아주신다면. 이러다 내 밥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우리나라 행복하냐? 참말이에요. 세월호 사태가 뭡니까? 메르스 사태가 뭐예요?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도자가 대정임의 문답쇼 힘.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영자를 가장 많이 가르친 분이죠. CEO 15,000명의 스승,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회장님은 국제변호사세요. 미국과 한국의 대형 법률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인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을 하셨고요. 또 학교에 가서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을 하시고 부총장도 하시고 경제방송 진행도 하시고 정치에도 잠깐 발을 담그시고 그러다가 지금은 세계경영연구원이라는 CEO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도전과 변신을 해오셨던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겠죠. 사실은 한우물을 팔아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예외인데 제 성격이 이제 자꾸 좀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뭐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복이 없어서 어떤 복이 없으면 저는 정치 복이 없어요. 네. 정치 쪽에 뭐 소위 얼쩡거리다가 결국은 잘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옛날 하던 일보다는 또 딴 걸 해보자. 자꾸 이렇게 돼서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또 오래 어려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장롱면허로 묻어두시고 지금 이제 세계경영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제 일반 CEO 교육 연구기관으로서는 세계 최대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걸 만들 때는 그야말로 벤처 창업하는 거랑 비슷하셨을 텐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2002년 대선 때 어느 후보 한 분의 캠프에 갔다가 이제 그 후보가 뭐 하여튼 잘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돌아왔었는데 그때가 2003년 초죠. 근데 2004년 총선에는 한번 해봐야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제가 그때가 이제 몇 번째니까 한 1년을 내가 정말 자유롭게 있어야겠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종대학의 경영대학원 할 때 그 원장하면서 이제 CEO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최고 경영장 하던 그때 그 학생들에게 의논을 했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옛날에 우리 하던 걸 내가 개인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분들이 당신이 한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뭐 5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여직원 하나 하고 그냥 호텔 방 빌려서 그냥 학생 모집회가 시작한 게 바로 세계경영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세종대학에 그게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CEO가 대학이 아닌 곳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얘가 잘 없거든요. 세를 얻어서 시작한 그 세계경영연구원이 지금은 직원 몇 명의 회사로 성장을 했는지. 지금 직원 한 150명. 이거 그다음에 뭐 지금 재학하고 있는 CEO가 한 3,000명 정도 되죠. 그런 CEO들 중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경영자들, 인상 깊었던 경영자 몇 분만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경영자라 그러면 크게 두 부류 아닙니까? 하나는 창업 경영자고 하나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고. 전문 경영인으로는 이제 우리 뭐 CJ의 이채욱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상철 LGU 플러스 부회장 또 남용 부회장 LG전자에 또 두산의 이재경 부회장 이런 이제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으시고 다 그 한데 한 가지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뭐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CEO로서 유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그건 참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우리 왜 저 시체 말로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영어로는 decent하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자로서의 성공에는 인간적인 그 decency, 싸가지라는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걸 하나 저 나름대로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50을 꼽아주셨어요. 숫자 50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살면서 이렇게 굉장히 저 나름대로 굴곡이 많았죠.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안 좋았을 때가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에 로스쿨 들어가려고 택시 운전 기사 뭐 공장에도 다녀보고 웨이터도 해보고 수위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때만 해도 1980, 70년대 말에 미국에 로스쿨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 법학을 안 한 사람이. 그때는 잘 못 먹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체중이 뭐 실한 사람이 아닌데 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 체중이 50kg 됐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금에 보면 이제 피골이 상접한. 실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은 68kg 되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지금 딱 보기 좋으신데 그때는 정말 병약한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저기 그 월남수 왔냐? 외국인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월남수는 우리보다 좀 작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 화를 내고 그러면 뭐 별 차이 없어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그때는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그때 이제 50kg의 체중으로 그런 이제 노동을 하면서 참 그때가 이제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게 아마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언제든지 좀 머리에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웨이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택시 기사도 하고 야간 경비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특별히 기억나는 어떤 어려운 순간 이런 건 없으세요? 제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이 육체 노동을 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거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도저히 웨이터를 해보니까 중국 식당에 가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해보니까 이게 정말로 도저히 하루 이틀 하고 나면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니까 그래서 제일 제가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게 택시 기사를 했었어요. 나한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육체 노동이 아니니까. 그 택시 회사의 제일 철칙이 뭐냐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파이어예요. 누가 뭐 내 잘못이 전혀 누가 뒤에 와서 받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런데 그때 뭐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이거 이제 저기 돈은 없고 학교는 어떻게 가나 하는 딴 생각하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스탑 사인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그날로 파이어니까. 그래가지고 그 차를 몰고 아주 먼데 한 시간 반 떨어진 곳에 한국 사람이 하는 정비소가 있었어요. 정비소. 거기를 그걸 몰고 가가지고 근데 제가 있었던 미네소타라는 데가 거기가 미국의 중강진이거든요. 보통 30도가 보통인데 거기 가서 이거를 내가 오늘 저녁까지 바로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제가 너무 딱하니까 둘이서 그냥 이거를 갖다가 망치로 이걸 때리면서 이걸 바르는데 그 30도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30도라는 말씀이시죠? 30도. 그래서 한 2시간 하는데, 막 계속 삐삐가 울리는 거죠. 호출 삐삐가. 그걸 무시하고 한 2-3시간 하는데 어두워져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직업인데, 할 수 없이 그냥 그거 몰고 가서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이제 날아갔는데, 그날 밤이 참 기가 막혔죠. 그런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녁이 좀 항상 기억이 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또
해고를 꼽아주셨는데 뭔가 아까 뭐 택시기사에서 해고된 얘기도 있고 뭔가 쓰라린 사연이 여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 나와가지고 미국 로펌에 들어갔죠. 네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절대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네네. 저는 뭐 평생 한 15등에서 25등에 그래서 뭐 얼쩡거리는 그런 수준을 했는데 저는 로스쿨에서도 공부를 잘 못했죠. 우리가 160명 중에 뭐 한 250등 했을 거예요. 그 하여튼 그 미네소타라는 데에서 그 맨하탄에 있는 로펌에 들어가기는 진짜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맨하탄은 전국에서 최고 학생들 그렇죠. 뽑으니까 네. 그리고 저같이 뭐 영어도 잘 네. 못하는 한국 사람을 뽑을 리가 없는데 이제 제가 하여튼 그 좀 여러 가지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맨하탄에 잡을 얻었어요. 네. 그 잡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이유는 성적으로는 택도 없고 네. 나를 뽑아주면 내가 한국 기업을 끌어오겠다. 보통 사람이 하는 이 1년차 변호사, 네. 인턴이죠, 사실은. 네. 그것도 하면서 비즈니스도 끌어오겠다고 제가 꿀떡까지 약속을 하니까. 그때가 몇 년도쯤인가요? 그게 83년입니다. 83년.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이제 국제화하고 그렇죠. 할 때죠. 예.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소위 한국이 세컨 재팬이 될 네, 거다 네, 하는 그런 네.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올 때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로펌에서 혹 해가지고 저를 이제 뽑은 거죠. 그거는 뭐 꿈도 못 꾸는 제가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보내셨군요. 나를 그렇죠. 뽑으면 한국 고객을 데리고 오겠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네. 보통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비행기값 표까지 주면서 이제 불러서 인터뷰를 네, 네, 하는데 네. 나는 내 돈으로 갈 일이 네. 있으니까 잠깐 한 티타임만 해갈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는 이제 내가 막 이제 소위 우리말로 썰을 푸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저기 변호사 한 5, 60명 되는 조그만 뭐 큰 편, 네, 작은 네.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런 펌에서 이제 저를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그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또 이 1년차 변호사가 제일 힘든 때거든요. 일 시키는 게 많죠. 그래요. 왜냐하면 매일 그 밤새고. 의사들 인턴 할 때와 네,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때 모든 훈련을 다 하고 그러니까 뭐 영어도 서투른 사람이 그것까지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 끌어온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백인들만 정말 제가 유일한 유색 인종이고 파트너들이 굉장히 엄하거든요. 네. 이거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게 이제 훈련 기간이니까 한자없이 하는데 막 깨지면서 또 나가가지고 점심 때 나가가지고 또 이거 하고 하려니까 너무 하니까 그 두 개를 잘할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류 작성하고 법정 관련 일 처리하고 뭐 그렇죠. 이런 우리가 것들이요. 이제 주로 예. 하는 게 이제 리서치를 네, 해가지고 네. 리갈 메모를 쓰는 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클라이언트의 법적인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그걸 해가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네, 네. 그걸 적용해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길 가능성은 이 정도 뭐 이런 거를 리갈 메모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 참 이 비즈니스 디벨롭 하나도 안 해도 1년차 때 모두 죽으려 그래요. 그렇죠. 그 인턴 생활이니까. 네. 근데 그 낮에 가서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이거 하니까 뭐 잡념이 많고 하니까 네. 도저히 안 돼요. 네. 결국은 사고가 터졌죠. 네. 그래서 날 부르더니만은 당신은 참 열심히는 하는데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고. 근데 그 대신에 직장을 찾는데 시간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직장을 찾아서 나갈 동안은 월급을 주겠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 너희가 뭐 2달 걸리면 네, 2달, 넉 달 걸리면 넉 달. 아니, 하여튼 네가 찾아라. 근데 그거 벌써 소문이 나면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빨리 찾아야 돼요. 네, 네. 그게 저한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하나의 행운이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34층짜리 빌딩이랬는데 57번가에 아주 좋은 빌딩이랬어요. 근데 높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게 두 칸으로 나누는데 저쪽 칸에 보니까 리드 앤 프리스트라는 로펌이 있었어요. 새로 그 리드 앤 프리스트의 편지를 쓴 거죠. 채용 담당 파트너가 보고 저를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사실 비즈니스 디벨로퍼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다 하면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거는 고객을 찾아오는 거. 예. 네. 고객을 끌어오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벌써 나이가 35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동료들은 다 27, 젊은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 나왔죠. 네. 군대에 갔다 왔죠. 유격 훈련도 다 해보고 1년간 직장 생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고객 끌어오기는 뭐 내가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내가 쭉 하면서 근데
두 개는 나 둘 다는 못한다. 네. 두 개는 내가 해보니까 너무 네, 힘드니까 네. 나한테 6개월만 시간을 달라. 그런데 이 회사는 굉장히 부자예요. 일리덴프에서는. 그 사람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저를 뽑은 파트너가 좋다. 자기가 해주겠다고. 이러니까 내가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고객 끌어오는 일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종합상사들. 그래가지고 종합상사, 그때 국제상사를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끌어들였는데 그런 것들이 대박을 터뜨렸죠. 내가 끌어온 클라이언트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권을 이제 가지면서 제가 변호사 생활 이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해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에서 해고된 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어딜 갔냐면 수의가를 했거든요.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하는 그 발전소에 야간 경비 그거를 하니까 그때 밤에 제가 그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나한테는 좋았고 그래서 두 번의 해고가 저희 삶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리드 앤 프리스트라는 회사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에서도 잘 나가는 로펌인데 거기서 파트너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권을 공유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파트너가 됐다. 그것도 기록인 것 같아요.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뭐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미국의 그 법조계가 굉장한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변호사 수는 자꾸 느는데 서비스 이제 법률 수요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비즈니스를 가져오느냐 이게 점점점 더 중요해질 때죠. 근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온 기업들이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한국에는 그때 변호사가 지금 같은 펌이 없었거든요. 전부 1인 변호사였죠. 변호사 사무실. 그래서 미국은 혼자서 법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를 오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다 리서치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혼자서 그 케이스 다 찾고 못하죠. 종합병원이 돼야 돼요. 리갈 서비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거기 그 기업들 종합상사의 지사장들 만나서 우리 다 너무 편하게 문화적으로 갔잖아요. 우리 같이 대학 나오고 군대 생활하고 같이 막걸리도 먹고. 그 내가 이런 거 설명해 주면서 이게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냐 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왔죠. 나를 찾아서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저는 좀 열심히 했어요. 제대로 서비스를 받게 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미국 변호사들을 제가 정말 아주 혹독하게 부렸죠. 정말 일 잘못하는 친구들을 그냥 박살을 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부실하게 처리하면 박살을 내셨군요. 정말 terrible 철. 네, 미국 이름이 철이래. terrible 철 이래가지고 막 치를 떨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국 기업들에게 참 그래도 미국 펌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성철이한테 가면은 소송을 이긴다는 이제 소문도 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 그 기업들을 자꾸 끌어들이니까 로펌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니까 비즈니스를 제가 다른 펌도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돼서 제가 좀 빨리 파트너가 됐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스카웃돼서 뺏길지도 모르니까 빨리 파트너를 시켜서 주저앉히자.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국제화를 할 때고 그게 조국의 경제 성장 덕을 보신 거네요. 그러면 저는 한국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으면 택도 없는 거죠. 뭐 현지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거나 현지 관행 모르는 거나 이런 거를 또 좀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서로에게 주게 됐네요. 그렇죠. 한국인의 시각으로 미국을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런 대형으로 보면 파트너가 되면 연봉도 굉장히 많을 테고 나라는 계속 우리 한국 경제는 성장하니까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할 가능성도 높을 텐데 그때 왜 귀국을 결심을 하셨나요? 한마디로 우리가 양식이 참 맛있지만은 맨날 양식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 아예 한국 음식 맛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29살에 미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 진짜로 저는 한국인이죠. 뭐 뼛속까지 난 한국인이다. 한국인이죠. 로스쿨 다 마치고 로펌에 가서 파트너가 되기까지는 그냥 목표가 있으니까 네네. 그냥 정말 다른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했는데 파트너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룰 게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파트너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내가 여기서 행복한가? 문화적으로 네.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파티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막 자기들끼리 풋볼 이야기하고 네, 네. 뭐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 끼리도 재미도 없고 네. 미국은 또 남의 마누라도 안고 뽀뽀를 해야 되고 앉아요 할 때 적응이 안 되셨구나. 어색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미국 외국 생활이라는 게 사회 생활도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끼리고 네. 뭐 한 100명 정도 교회에서 만나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역시 내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뭐 100% 이유죠. 저는 이제 정치학을 학부에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하고 이제 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요. 네. GDP가 11위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47이에요. 굉장히 떨어지죠. 네, 유엔에서. 네. 근데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게, 그러니까 11번째 부자가 47번째로 행복하다는 건 이건 좀 조리가 안 맞는 거죠. 정말 걱정하게 만드는 건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12년째 세계 1위잖아요. OECD 회원국 중에 1위죠. 네. 그래서 나는 이 딜레마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어디서 이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냐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풍요한 사회는 네. 물론 우리가 네. 잘 아는 건데 그 풍요한 사회만이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죠. 또 쿠웨이트 같은 나라, 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풍요하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하나의 요소가 네. 요건이 뭐냐면 건강한 사회가 돼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요건인데. 네. 우리 민족은 5,000년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풍요만 해지면 행복할 줄 알았죠. 정말 독재 정권을 무릅쓰고 해도 우리가 풍요하게 하려고 우리가 지난 5, 60년을 열심히 해가 풍요하게 됐는데 사실은 풍요가 가져온 그죠? 이것이 47번째로 행복하고 자살률 1위인 나라죠.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고를 다음에 고를 정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건강한 사회가 뭐입니까? 상식적이 통하고 합리성이 네. 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방황하는 민족이에요. 행복해질 줄 알고 풍요를 열심히 추구했는데 보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국정의 지표가 아니고 그렇죠. 어떤 뭐 사회 건강 지수, 그렇죠. 사회 행복 지수 이런 거를 그렇죠.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한 나라의 건강성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풍요는 민간 부분이 책임져야 돼요. 공공부분이 이 풍요 쪽에 계속 매달려가지고 네. 경기 부양해서 집값 올려서 경기 부양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완전히 엉뚱한 데다가 자꾸 발을 내딛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는 어느 만큼 됐는데 그렇죠. 건강하지 않고 사람들은 불행한 사회가 그렇죠.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건강 지수를 갖다가 공공부문이 그러니까 미국이 건강한 사회예요. 미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 거기 뭐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인종차별부터 아니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것이지만은 미국을 건강한 사회라고 보는 이유는 공공부문이 그래도 건강하거든요. 정치가 건강하고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지금 우리나라 공공부문 한번 보세요. 세월호 사태가 뭡니까?
메르스 사태가 뭐예요? 공공부문에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이 온갖 협잡을 다 해가지고 정말로 육군참모총장이 줄줄이 네. 감옥에 잡혀가는 이런 공공부문. 공공부문이 그러니까 건강성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제일 부패해 있으니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옛날에 저기 그 잘 살아보세라는 고을이 있었을 때는 그 고을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쳤어요. 근데 그 고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는 경제성장률 2%, 3%, 2%대에서 3% 올리자. 이거는 국민을 마음을 뛰게 못하잖아요. 네. 가슴을 뛰게. 그래서 국가 개조 사업이라는 건 제도를 바꾸는 사업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부가 무슨 풍요한 사회, 뭐 경제성장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고 정치나 관료 같은 공공 부분이 먼저 개혁이 되면서 그 건강한 사회로 국민을 끌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 나아갈 비전은 뭐냐? 건강한 사회다. 네. 이제는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 마음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먹는 떡이고 하나는 마음의 떡이에요. 네. 먹는 떡이 없을 때는 우선 먹어야 사니까 네. 하지만 먹는 떡이 돼서는 마음의 떡을 키워주는 지도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그겁니다. 네. 미국은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행복하냐? 천만에. 전부 죽을 지경이죠. 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 주는, 여유가 주는, 사회가 제대로 됐을 때, 건강한 사회가 돼서 올바른 가치관이 수립되어 있을 때 오는 그게 어떤 사회인지 살아봐야만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건강한 사회,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사회, 소위 내셔널 고얼을 새로 설정하는 그런 거대한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이번 선거도 경제 가지고 지금 야단 법석을 때렸잖아요.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건강한 사회라는 새로운 내셔널 고얼을 설정하는 정말 때가 이미 멀씬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코미디죠. 몇 명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뜻이 뭔지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경제를 살리는 진짜 기회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건강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불평등이 좀 해소가 된 사회, 양극화가 좀 덜한 사회, 복지가 잘 갖춰진 사회, 혹은 아까 교육과 관련해서 애들을 괴롭히지 않는 사회, 세월호와 관련해서 안전한 사회,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번이 뭐냐면 공공부문이 건강한 사회. 네. 거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공공부문이 건강해야 된다는 데서 이런 여지가 없고 총력을 거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공부문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저는 이 국방 비리 같은 거 보면서 도대체 저 무기가 진짜 작동 몇 프로나 할까? 그거 정말로 막 이게 지금 무게가 안 나가니까 막 다른 쇠를 얹어가지고 무게 요건을 만족시켜서 시험에 통과하고 이런 유의 불안 이런 것이 지금 이거는 도저히 지금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비일비재한데도 사람들은 경제 성장률 1, 3% 안 된다고 야단 법석하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지금. 최근 몇 해 사이에 건조된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들이 알려진 성능에 못 미치는 걸 알면서도 해군이 이걸 묵살하고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개발과 관련해서 수백억 원대 방산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118억 원이나 더 주고 사는가 하면 1억 원짜리 매뉴얼을 사는데 140배 이상 바가지 쓰기도 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을 주로 교육을 해오셨지만 국가를 하나의 또 어떤 경영의 대상인 조직을 본다면 물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국가를 경영하는 CEO로 대통령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경영자로서, 국가의 최고 경영자로서 어느 정도나 점수를 주실 수 있는지. 혹시 붙잡히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우리 박 대통령님을 굉장히 하나 인간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기 주견이 네. 뚜렷하고 그다음에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죠. 네.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야 할 곳을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골 세팅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 그거는 올바른 진짜 중요한 게 아닌 거를 지적한 거예요.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올해 5% 성장했다 하더라도 뭐 조금 잘못 그 다음에 5% 내려가는 건 네. 순식간의 일이잖아요. 네. 브라질 보세요. 네. 마이너스 4.5, 5.5. 네. 경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말로 이 경제를 당장 좀 경기 부양해가지고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민족의 지도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 뭐 어떤 이걸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 거냐에 대해서. 그 건강한 사회가에서 풍요한 힘이 지속되는 거예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영리한 기업이 네. 있고 또 하나는 건강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영리함과 건강함이 같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요. 영리하기만 하고 건강하지 않는 기업은 항상 이 성과가 이렇게 네. 등락이 심해요. 그런데 네. 건강한 기업은 계속해서 영리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한 기업의 성과는 계속해서 향상되는 데 비해서 네. 건강하지 않고 영리하기만 한 기업은 등락이 심하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도 건강성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업 경영 얘기로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모토로라, 노키아, 뭐 에릭슨 뭐 이런 한때 너무 잘 나가서 경영학 교과서에 사례로 실렸던 그런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계속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잘 나가다가 고꾸라지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속하는 기업은 네. 건강하면서 영리한 기업이에요. 네. 영리하다는 것은 창조적이다는 거예요. 건강한 기업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확실한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소니 같은 기업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니가 무너진 거는 건강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기업이든지 이렇게 잘 되면은 수십 년간 이게 번영이 이루어지면은 번성하고 나면은 교만해지거든요. 소니가 그랬고 IBM이 그랬어요. 그래서 IBM이 1990년대 초반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게 오만해졌네요. 네. 그 건강함이 사라져서. 네. 그런데 건강하지만은 영리함이 잘못돼서 그 영리함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안 되는 기업들도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노키아 같은 데가 네. 전략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네. 몰랐고 모토로라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가 다 같이 나빠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업의 경영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건강함에 둬야 된다는 네. 게 이제 정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건강함을 이루는 길은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인간을 볼 때도 저 사람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확고하다. 네. 이럴 때는 그 사람 삶이 참 평탄하잖아요. 계속 발전하는 거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칼럼도 가치관 경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관 경영이다.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예를 드는 게 상해 발 마사지 집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두 집이 붙어 있는데 한 집은 잘 안 되는데 한 집은 너무 잘 돼요. 잘 되는 집 주인한테 가서 당신은 왜 그렇게 잘 되냐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하고 물어서 발 마사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당신이 하는 일은 발 마사지가 아니야. 당신이 하는 일은 이 지구촌에 에너지를 창출하는 거야.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다 피곤해 절어서 지쳐있어 오는데 당신이 그 발을 쫙 마사지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에너지를 얻고 원기를 찾아서 가가지고 떡을 키우고 행복을 창출하고 우리 하는 일 그 일이야.
자기 팔자가 더러워서 맨날 첫날 꼬랑내 나는 발이나 주무르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옆집 직원들은 걸핏하면 울고 걸핏하면 싸우고 걸핏하면 결근이에요. 네. 이 집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되고 고객이 우선 기분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 경영이라는 건 그 첫 번째가 사명의식이에요. 네. 발 마사지 집도 사명의식을 줄 수 있다면 기업이 사명의식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어디를 팍 누르면 혈액순환이 쫙 잘 되고. 그럼 우리 가게에서는 정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게 확실하면은 그걸 중시하게 생각하니까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꿈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게는 10년 내로 상해 전체에서 월급 제일 많이 주는 가게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 10%, 그 다음에 10%. 그런 꿈을 가지면은 꿈을 공유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온가지 그 어중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잡다한 사람들이 독립군이 됐을 때 꿈을 공유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 회사는 그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사명의식, 핵심 가치, 비전, 꿈. 이 세 가지를 공유한 회사하고 안 하는 회사 간의 법적인 차이가 날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그렇죠. 대한 생각이 공유가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CEO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CEO들이. 안 그런 분도 많지만. 자기의 임무가 월급 봉투 채워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큰 착각입니다. CEO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직원들에게 자기가 왜 일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어느 조사에서 해봤어요. 갤럽이 155개국 나라에 가서 당신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질문을 해봤어요. 가정, 건강, 돈, 그 다음에 직장 이 네 가지를 했는데 직장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건강은 물론 없어지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보통은 있으니까. 그러나 직장 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왔을 때 그 발 마사지 집의 직원의 그 마음 상태를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CEO의 임무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임무예요. 이것이 있으면은 월급 봉투는 좀 적어도 견딜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 이런 사람과 나는 세상에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거야 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성장했을 때 나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오겠구나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그 마츠시다를 만든 그 사람한테 CEO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이분이 이제 일본의 이병철 같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질문이든지 하면은 0.1초 만에 항상 그건 세 가지다 이렇게 답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유독 이 질문에 대해서만은 한 5초를 생각을 하더니만은 그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 말이 경영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경영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동률을 높이는 작업이잖아요.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려고 하는 엔지니어가 기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가동률을 높이려면 인간의 이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계의 생산성은 편차가 20, 30%밖에 안 나죠. 인간의 가동률은 몇 천 프로, 몇만 프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가동률은 몇 프로겠어요. 이런 가동률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인간은 가치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사실은 자기가 다루는 기계의 본질을 잘 이해 못하면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과 같은 거죠. 엔지니어. 경영자가 자기 회사의 소속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기부여만 제대로 하면 그렇죠.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 모든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은 그 기업들에게 그 기업의 직원들이
약간 사교 집단 같은 가치 중심, 가치에 취해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정신 분석학을 가르치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인간은 뭐로 움직이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경영학의 핵심이 사실은 인문학과 인간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마케팅, 저기 파이낸스, 기능적인 거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걸 못 가르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결여돼 있다는 거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그런 이제 최고 경영자와 같은 좀 창의적인 경영자, 창조적인 경영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창업 환경이나 기업 환경이 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 혹은 전체적인 기업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야 그런 창조적인 경영자가 좀 많이 나오고 무럭무럭 커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미국이 왜 저렇게 잘 되나? 지금 보세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미국이잖아요. 네. 저는 미국을 무조건 예찬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미국이 싫어서 이제 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국한해서 봤을 때는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창의를 마음껏 키우게끔 거기에 정부가 몰두하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도자가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주도로 뭘 만들어 보려고. 정부가 주도해서 민간 경제를 끌고 가려는 생각은 좀 버려야 한다. 기업인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기업인들이 판단할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기업인이에요. 제일 낭비가 없게 판단하는 게. 이 벤처 기업이 싹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업인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 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나 궁금해 하잖아요. 당연해요. 영국이 제일 먼저 자유를 얻었으니까. 시민의 자유. 그렇죠.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잘 되냐. 자유가 제일 많거든요, 거기. 정부가 어줍지 않게 자꾸 안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센터를 만든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을 정부가 심사해서 자금을 준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군요. 그 돈을 투자가들에게 맡겨야 돼요. 투자가가 판단하게. 시장이 기술의 시장성을 판단해서 끌고 가도록. 그리고 법원의 기능을 높여주고. 그래서 잘못하는 놈한테는 엄벌에 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법부가 날뛰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날뛰어서는 안 돼요. 사법부가 날뛰는 사회에서 잘못한 케이스를 엄벌하는. 그렇죠. 지금 내가 벤처기업인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매년 우리가 장학금 1년에 몇 천만 원 주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정말 눈먼 돈, 눈먼 돈에 스포일 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정책 자금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쓰이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정책 자금 가해서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부가 나서 보려고 하는 거죠. 참 이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패러다임을 옛날 패러다임에 의존해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릇만 시킬 때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될 때는 그게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정말로 뒤로 물러서 있는 정부 그러면서 심판자에 그러니까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자는 사법부가 나서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게 바로 공공부문이 건강해요. 늘 경영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교육을 하시면서 지금 국내외 환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늘 만나시는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에 고민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던가요? 요새 역시 창조성이죠.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창조적으로. 창조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엄마가 하고 아기가 같은 방향으로 보는 유모차를 수십 년간 만들어 오다가 누가 하나가 아기를 엄마를 같이 마주보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가 우는지 자는지. 안 그러면 서로 또 봐야 되는데 그게 패러다임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기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죠. 그거는 뭐 금방 답은 안 나오겠네요. 답이 있죠. 네. 답이 있고 창조의 프로세스화라는 답이 있어요. 네. 창조가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건 줄 알았죠. 그러나 해보니까 창조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과정을 갖다가 저기 뇌과학자들이 쫙 보니까 이게 이제 스티브 존슨이라는 사람이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에서 지식이 머릿속에 투입될 때 뇌 세포가 배열이 쫙 바뀌면서 아이디어가 솟더라는 거예요. 뭔가 지식의 입력이 필요하군요. 입력이 필요해요. 네. 포드가 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완전 1인자 정말 저기 압도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를 그냥 이 생각하니까 하자 이런 게 아니죠. 도살장에 가니까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소가 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지식이잖아요.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자동차도 저렇게 되겠구나. 네. 우리도 사람이 가만히 있고 기계가 움직이는 걸 만들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유입하면은 그게 창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창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첩경은 회사 내에 지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이제 창조의 자양분으로 넣어줘야 그렇죠. 창조가 일어난다. 그렇죠. 네. 10대 그룹,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교육부 비율을, 교육비 비율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매출 비율이 10대 그룹 순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강의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대화도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요새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소통이 가장 좋은 지식 흡입의 수단이니까. 그래서 교육과 소통을 네. 같이 많이 하는 회사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오토로라, 노키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영속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기업이 계속 나타나는데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도 예외가 아닐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잘 나가는 한국 기업의 위기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시는지 일단. 나는 우리 한국 대기업의 그 가장 큰 리스크는 승계 리스크라고 봅니다. 플라톤이 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최고의 정치 체제는 철인에 의한 독재다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독재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철인의 후계자가 우수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갈 수밖에. 네. 지금 이제 1세대들이 다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그 2세대에서 어떻게 될까. IMF 때 우리 30대 그룹 중에서 대기업 중에 30개가 망했는데요. 그 중에 29개가 2세가 맡은 게 그랬습니다. 대우가 유일하게 1세고 나머지는 다 2세랬어요. 네. 망했던 30개의 대기업에서. 그래서 그 리스크를 잘 매니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재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좀 민주적이지 않은 승계 이 얘기도 하셨는데 여전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재벌의 문제점, 개혁 과제 한두 개만 꼽아주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는 그 소유 지분과 영향력 간의 비대칭이죠. 네. 그러니까 1% 소유한 네. 사람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운명과 전체 모든 걸 그룹을 좌우하는. 지배하는 것.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이제 순환 출자 때문이니까 순환 출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 고리를 깨는 유일한 거고 그거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비례가 되니까 1% 가진 사람은 1%만큼 행사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저기 귀족은 투표권 여러 개 가지고 근데 그게 잘못됐듯이 인간은 다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비례화 시키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파란만장한 이렇게 경험을 해온 CEO들하고 지금 늘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인생의 성공 공식이라는 건 이런 것 같다. 혹시 한 가지를 정리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네. 성공은 남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지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절대로
내가 임원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업자면 그럼 내가 성공하냐? 천만에. 우리 직원들이 잘 안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남이 시켜준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주는 자가 된다는 원칙이에요. 남이 나를 도와주려면 내가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우리 직원들은 그거는 저희 좌우명입니다. 주는 자가 되죠. 내가 김현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그래 대학에 갔을 때도 그렇고 내가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받는 월급의 1.5배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은 나는 그만둔다는 나는 결심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내가 직원들한테 똑같은 일을 두 사람한테 주었을 때 그 실화로 하나는 밤을 새워서 일하고 뭐 밤에 잠을 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탁 하나는 다 놀다가 대충 걸쩍해서 하면은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이 친구는 4시간을 더 일했으니까 손해봤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아니까 다음에 누구 승진시키냐. 이 친구 손해봤으니까 내가 승진시키는데 월급 누구 줘. 다음에 연수 갈 때 누구 보낼까? 이 친구 보내는데. 이 친구는 손해본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기는 거죠.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부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따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면 그 줄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성공은 남이 시켜주는 것이라는 그 원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은 지가 잘나서 지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는 뭔가 가치를 주는 사람이 돼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느껴지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진짜로 저는 우수한 사람은 아니랬었어요. 우수한 사람이. 왜냐하면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2번 만에 겨우 들어갔고 로스쿨도 2번 만에 겨우 들어갔고 학부 성적도 꼴찌 비슷하게 졸업하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나는 우수한 사람을 참 많이 봤잖아요. 김현장에서 미국에서도 그랬고 여기 청와대에서도 봤고 뭐 그래서 정말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은 그 중에서 누가 성공하는가? 절대로 똑똑하다고 똑똑은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지만은 똑똑하고 잘났다고 성공은 절대 아닙니다.